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어도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콜릿 파르페에 관한 아픈 기억이 있다. 어릴 적 구리하마의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우리 5 가족은 도쿄의 이타바시에 살았다. 낡은 단층 목조 건물이었지만 아무튼 단독 주택이었다. 가까운 전차역으로 도부토 조선의 가미이타 바시역이 있지만 당시에는 아직 역 근처에 마땅한 상점가가 없어서 이케부쿠로까지 장을 보러 가야 했다. 딱히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레스토랑같이 점잠 빼는 곳에 자식들을 데려가는 것을 싫어했다. 점심을 먹을 때는 대부분 지하 상점가에 있는 미카도라고 불리는 중화요리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탕면과 교자를 시켰다. 나는 다테마키를 얹은 메밀국수를 좋아했다. 가끔이었지만 백화점 8층에 있는 레스토랑에 간 적도 있다. 레스토랑이라 봐야 식권을 사다가 푸드코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먹는 대중식당이었다. 그래도 당시의 나로서는 좋게 가슴이 뛰었다. 그 레스토랑에서도 햄버거 스테이크라든가 오므라이스 같이 배를 채우는 게 전부인 메뉴를 주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핫케이크 같은 디저트류를 특히 남자아이가 먹는 것을 아버지가 결코 좋게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웬일로 기분이 좋았는지 아버지가 먹고 싶은 걸로 시켜 라고 말했다. 나는 고민 끝에 초콜릿 파르페를 주문했다. 보는 앞에서 가느다란 스푼과 포크가 하얀 종이 냅킨 위에 놓였다. 그것만으로도 두근거렸다. 하지만 일요일의 레스토랑은 주문이 밀린 탓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한 요리는 나오지 않고 아버지는 점점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전전긍긍하기 시작한 사람은 푸딩 아라모드를 주문한 누나였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였던 누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을 생각해내서는 아버지에게 들려주며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었다. 40분 정도 지났을까. 그때까지 팔짱을 끼고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식권을 들고 일어서더니 식당 출구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기 시작했다. 몇 번이고 같은 경험을 했던 형은 이미 포기한 듯 아버지 뒤를 따랐다. 누나는 어머니의 소매를 붙들고 우리끼리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며 저항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힘없이 웃어 보이며 다음에 사줄게 라고 달래며 누나의 손을 잡아 끌고 따라 나갔다. 나는 그 순간에도 주방 출입구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계산대 점원에게 돈을 돌려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탁자 위에 냅킨도 포크도 스푼도 아직 그대로였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나와주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신에게 빌었다. 하지만 결국 주방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이 내가 초콜릿 파르페에 가장 가까웠던 날이었다. 그 후로도 몇 번인가 백화점 레스토랑에 갔지만 아버지가 2번 다시 먹고 싶은 걸로 시켜 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직 우리 가족에게 있어 절대적인 존재였던 시절의 이야기다. 부글부글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아스씨가 빨대로 콜라에 공기를 불어넣으며 놀고 있다. 생각만큼 맛있지 않았나 보다. 유카리가 봤으면 버릇이 없어 보이니까 그만둬 라고 했을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저러는 것이다. 나를 시험하는 걸까? 아버지들이 그러듯 화라도 내주기를 바라는 걸까? 하지만 나는 다른 아버지들처럼 행동할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학교는 어떠니? 고민 끝에 뻔한 질문을 했다. 보통이야. 예상했던 대꾸가 돌아왔다. 이것도 역시 유카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다. 보통이구나. 응. 아스씨는 태평하게 대꾸했다. 시선은 유리컵에 고정한 채였다. 있잖아, 토끼 얘기. 어제 엄마한테서 들었는데 말이야. 아스씨는 유리컵 안 얼음을 빨대로 장난치고 있다. 듣는지 마는지도 모르겠다. 유카리 말로는 반에서 기르던 토끼가 병으로 죽어서 방과 후에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다들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을 때 아스씨가 킥킥거리며 웃더라는 것이다. 요즘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부모에게 전해준다. 토끼가 죽었는데 왜 웃었어? 웃깁니까?
뭐가? 레이나가 다 같이 토끼한테 편지를 쓰재잖아. 편지 써주면 좋잖아. 나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읽지 않는데? 나에게 묻는 듯이 말한 아스시가 처음으로 나에게 시선을 향했다. 그 시선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힘겨웠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받아들인 것조차 못했다. 눈을 피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분명 천국에서 읽을 거야. 따위의 뻔한 소리는 통하지 않는다. 어른보다도 현실적으로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있음을 나는 그의 눈동자에서 보았다. 그렇다. 눈앞에 앉은 소녀는 그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커다란 상실을 경험한 것이다. 슬픔은 깊이에, 나이는 상관없다. 그 상실을 나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터다. 그래서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당시에 나는 생각했다. 지금이라면 나도 조금이나마 그의 상실감에 아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먼저 눈을 돌린 쪽은 아스시였다. 나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아직 구원을 바라듯이 화장실 쪽을 바라봤다. 육가리는 아직 나오지 않는다. 내 등에 흘렀던 땀은 이제 완전히 식어서 오히려 선뜻하리만치 차가웠다. 그때부터 우리 둘은 농구 얘기나 하면서 육가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럭저럭 시간을 보냈다. 해안가에 있는 작은 정거장에서 버스를 내려서 집까지는 다시 15분 정도 비탈길을 올라간다. 내려다 보이는 바다를 등지고 한동안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자 우거진 숲이 나타났다. 그 안으로 경사가 가파른 돌계단이 곧게 뻗어 있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짊어지고 이 돌계단을 오르내렸다니 믿기지 않는다. 나는 수박을 고쳐 들면서 으쌰하고 스스로 기합을 넣었다. 오전 11시가 조금 지났을까. 여름의 끝을 알아차린 매미가 필사적으로 물어댄다. 초록의 터널에 둘러싸여서 그 길을 걷고 있으니 왠지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은 착각에 휩싸인다. 나는 둘보다 조금 앞서 걸어가면서 대학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대에 다닐 때 같은 동아리에 있었던 도나미는 지금은 미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대형 출판사에서 일한다. 그저께 밤 나는 이력서를 들고 그의 회사로 찾아가서 서적 편집부의 상사를 소개받았다. 즉, 제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본 것이다. 40을 넘겨서 이력서를 쓰게 될 줄은 솔직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있잖아, 료짱이라고 부르는 것 좀 안 하면 안 될까? 육가리가 아스씨에게 부탁하는 목소리가 매미떼의 울음소리에 섞여서 어렴풋이 들렸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엄마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료짱은 료짱인 걸 뭐 사정 뻔히 알면서 육가리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발신음이 10번 정도 울리고 나더니 부재중 통화로 넘어갔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기다렸다. 도나미 녀석 전화 안 받네. 출판사 토요일에는 휴무 아니에요? 월요일에 다시 걸어보지. 나는 어정쩡한 대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저쪽에 가거든 이 일에 대해서는 비밀이야. 내가 거듭 강조했다. 네. 질렸다는 듯이 대꾸하는 육가리의 말끝이 올라갔다. 부탁 좀 할게. 오늘만 어떻게 넘기면 한동안 안 만나도 되니까. 부자지간에 그렇게까지 감출 건 없잖아요. 부자지간이니까. 그 양반한테는 실업 중이라는 사실을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다고. 어쩜 아버님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정색을 하는지. 육가리가 나의 재취업을 재촉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학예원 자격증이 있는 그녀가 지금 미술관에서 받는 월급이